평양중앙검찰소 3층 집무실. 김진혁 검사는 오늘도 새벽부터 사건 기록을 넘기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모범 법률 일꾼 표창장이 놓여 있었다. 당에서 내려온 표창이었다. 동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상급자들은 그를 신뢰했다. 그는 북한 사법기관의 에이스였다. 하지만 진혁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다루는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이미 결론이 정해진 채로 넘어온다는 것을. 증거를 검토하는 건 형식일 뿐 진짜 판결은 당 간부들의 전화 한 통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법정은 무대였고 자신은 대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에 불과했다. 어느 겨울날 저녁 그는 동료 검사 최광수와 술자리를 가졌다. 광수는 평소보다 취해 있었다. 진혁아, 우리가 하는 게 뭔지 알아? 법이 아니야. 그냥 명령이지. 명령을 법이라고 포장하는 거야. 광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 이번에 한 사건 맡았는데 말이야.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유죄 선고하래. 이게 법이야? 진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광수의 말은 자신이 지난 10년간 삼켜온 의문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혁은 거리의 선전 포스터를 보았다. 인민의 정의를 실현하는 법의 수호자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정의? 수호자? 자신은 그저 권력의 칼날일 뿐이었다. 집에 도착해 아내 수진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늦었네요. 힘든 사건이었어요? 수진의 따뜻한 목소리.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오늘 무죄인 사람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구형했다는 것을. 그 사람의 진짜 죄는 당 간부의 비위를 거슬렀다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진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걸까? 아마도 검사가 된 첫날부터였을지도 모른다. 법학대학에서 배운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들. 그것들은 현실에서 단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기만하며 10년을 버텨왔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내가 더 높이 올라가면 바꿀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높이 올라갈수록 보이는 건 더 큰 부패뿐이었다. 새벽 4시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다. 전기가 부족해 거리의 가로등도 대부분 꺼져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진혁은 깨달았다. 자신도 이 어둠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다.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2주 후 진혁의 책상에 새로운 사건 파일이 올라왔다. 빨간 봉인이 찍힌 극비 문서였다. 파일을 열자마자 진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피고인 이름 박영훈. 그의 대학 동기였다. 영훈과 진혁은 평양법 학대학 시절 단짝이었다. 함께 토론하고 함께 꿈을 꾸었다. 두 사람 모두 진짜 정의를 실현하는 법률가가 되겠다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이 있었다. 졸업 후 영훈은 무역회사 법률고문으로 진혁은 검사로 갈라섰지만 가끔 만나 술잔을 기울이곤 했다. 파일을 읽어내려가던 진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혐의는 외화 횡령과 국가기밀 유출. 증거 목록을 보니 은행 기록, 증인 진술, 심지어 영훈이 직접 작성했다는 자백서까지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유죄가 명백했다. 하지만 진혁은 영훈을 알았다. 그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진혁은 상급자인 리 부장검사에게 불려갔다. 리 부장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김 검사, 이번 사건은 민감하네. 빨리 처리해야 해. 이미 결론은 나 있어. 자네는 형식만 갖춰주면 돼.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 증거를 좀 더 검토해봐도 되겠습니까? 리 부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검토? 김 검사, 자네 어느 편인가? 당의 편인가, 범죄자의 편인가? 진혁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며칠 후 그는 비공식적으로 영훈을 구치소에서 만났다. 철창 너머 영훈의 모습은 처참했다.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고 왼쪽 눈은 거의 감겨 있었다. 진혁아.
영훈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형, 진짜 한 거야? 진혁이 물었다. 영훈은 고개를 저었다. 안 했어. 하지만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었어. 나한테는 딸이 있잖아. 10살 민지. 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이부 놈들이 말하더라. 내가 자백 안 하면 민지를 고아원에 보낸대. 그것도 정치범 가족 수용 고아원에. 진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진짜 범인은? 영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리명호 부부장. 내가 일하던 회사 상급자야. 그 사람이 외화를 빼돌렸어. 나는 그냥 그 거래 서류에 법률 검토 도장만 찍었을 뿐이야. 근데 모든 걸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지. 자기는 고위 간부 친척이라 건드릴 수 없으니까. 진혁은 사무실로 돌아와 밤새 파일을 뒤졌다. 영훈의 말이 사실이었다. 거래 흐름을 역추적하니 리명호의 이름이 계속 나왔다. 하지만 모든 서류에서 그의 이름은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고 대신 영훈의 이름이 삽입되어 있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이었다. 새벽 3시 진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2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영훈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자신의 안전과 경력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진실을 밝히려 시도하는 것. 하지만 그 순간 자신과 가족도 위험에 빠질 것이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대학 졸업식 날 영훈과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영훈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정의로운 법률가가 되자.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그 순간 진혁은 결심했다. 이 체제를 떠나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었다. 여기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었다. 이곳에서는 법이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권력이 법을 짓밟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시스템의 공범자로 살 수 없었다. 영훈을 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만은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다. 탈출. 그 단어가 처음으로 진혁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영훈 사건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였다. 진혁은 결국 시키는 대로 했다. 영훈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구형했고 판사는 그대로 선고했다. 법정에서 영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영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 이해가 진혁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진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수진이 보이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진혁은 부엌으로 갔다. 찬장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강냉이밥이 그대로 있었다. 이상했다. 수진은 음식을 남겨두는 사람이 아니었다. 탁자 위에 쪽지가 하나 있었다. 당원 교육 통지 마이너스 김수진 동무는 3일간 도당 여맹 교육에 참가하시오. 날짜를 보니 오늘 오전에 통지된 것이었다. 진혁은 이상함을 느꼈다. 수진은 지난달에 이미 교육을 받았다. 왜 다시? 다음 날 진혁은 수진이 근무하는 병원에 갔다. 원장을 만나 물었다. 제 아내가 당원 교육에 갔다고 하는데 언제 복귀합니까? 원장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다. 김 검사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위에서 데려갔다고만. 원장은 말을 흐렸다. 진혁의 불안감이 커졌다. 그는 도당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여맹부서에서는 그런 교육 일정이 없다고 했다. 그제야 진혁은 깨달았다. 수진이 사라진 것이다. 정확히는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이다. 이틀 후 진혁은 국가보위부에서 연락을 받았다. 김진혁 검사님, 부인과 관련해 할 말이 있으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진혁은 보위부 청사로 갔다. 3층 신문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한 보위부 대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으시죠, 김 검사. 대좌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부인 걱정되시죠? 안심하십시오. 건강합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진혁이 물었다. 무슨 확인입니까? 대좌가 파일을 꺼내 펼쳤다.
김 검사님, 최근 업무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박영훈 사건 때 말이죠. 진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좌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아니, 오해 마십시오. 당신은 일을 잘했어요. 다만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당신 같은 유능한 검사가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말이죠. 제 아내를 왜 데려간 겁니까? 진혁이 물었다. 대좌가 미소 지었다. 데려간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부인께서 우리를 도와 작은 협조를 해주시면 곧 돌려보내드릴 겁니다. 무슨 협조입니까? 대좌가 테이블에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간단합니다. 남편인 당신의 일상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순간 진혁은 모든 걸 이해했다. 수지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었다.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진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남편 감시였다. 자신의 아내를 밀고자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부인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처음엔요. 대좌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옵션을 제시하자 생각이 바뀌셨죠. 특히 당신과 관련된 옵션들을요. 진혁은 주먹을 쥐었다. 당장 제 아내를 돌려보내시오. 대좌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다. 곧 돌려보내드릴 겁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요. 진혁은 그날 저녁 빈집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수진의 옷이 개켜진 채로 있었다. 그는 그 옷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체제는 이제 가족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아내를 인질로 잡고 아내를 밀고자로 만들어 남편을 감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양의 밤하늘엔 별이 없었다. 아니, 별이 없는 게 아니라 불빛이 없어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진혁은 결심을 다졌다. 탈출해야 한다. 그것만이 수진과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아직 방법을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을지도 모른다는 것. 3일 후 수진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의 수진이 아니었다. 눈빛은 공허했고 말수는 현저히 줄어 있었다. 진혁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밤에는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다. 진혁은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수지는 몸을 떨었다. 보위부에서 무슨 일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진혁의 손을 잡았다. 여보,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을 감시하라고 했어요. 일기를 쓰래요. 당신이 뭐 하는지, 누구 만나는지. 진혁은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당신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근데 나 못하겠어요. 당신을 배신할 수 없어요. 근데 안 하면 우리 둘 다. 진혁은 수진을 꼭 안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우리 여기서 나가자. 이 나라를 떠나자. 수진이 깜짝 놀라 진혁을 바라보았다. 그게 가능해요?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봐야 해.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둘 다 죽어. 다음 날 진혁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동료들이 그를 피하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 친한 선배 검사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다. 진혁아, 너 조심해.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선배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숙청 바람이 불고 있어. 법조계에. 오후 늦게 진혁은 리 부장검사의 사무실로 서류를 전달하러 갔다. 부장은 자리에 없었다. 책상 위에 파일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다. 진혁은 무심코 그것을 보았다가 얼어붙었다. 파일 제목이 충성도 재평가 대상자 명단이었다. 진혁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복도는 조용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다. 명단이 나왔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이름들이 번호와 함께 적혀 있었다. 1번, 2번, 3번. 진혁은 숨을 죽이며 명단을 읽어내려갔다.
10번, 11번, 12번, 그리고 17번. 김진혁. 그의 이름 옆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박영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동요 징후. 배우자 감시 필요. 필요시 격리 검토. 진혁의 손이 떨렸다. 격리. 그 단어의 의미는 명확했다.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진혁은 재빨리 파일을 원래대로 놓고 책상 앞에서 물러났다. 리 부장이 들어왔다. 김 검사 무슨 일인가? 진혁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류 전달하러 왔습니다, 부장님. 리 부장의 눈이 책상 위 파일로 향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리 부장이 말했다. 그래, 수고했네. 가보게. 진혁은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17번. 그는 17번째였다. 아직 숙청되지 않은 것은 단지 순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번부터 16번까지 처리되고 나면 그의 차례였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며 진혁은 거리를 걸었다. 평양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진혁은 알았다. 이 일상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명단에 올라 조용히 제거되고 있는지. 집에 도착해 진혁은 수진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숙청 명단, 자신의 이름, 그리고 남은 시간. 수진은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진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 탈출을. 언제요? 수진이 물었다. 진혁이 대답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명단에서 1번부터 16번까지 처리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아마 길어야 한 달, 짧으면 일주일일 거야. 수진이 진혁을 바라보았다. 우리 살 수 있을까요? 진혁이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확실히 죽어. 그러니까 시도는 해봐야지. 그날 밤 진혁은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국경까지 가는 방법, 감시를 피하는 방법, 필요한 돈과 물품들. 그는 지난 10년간 검사로 일하며 쌓은 모든 정보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했다. 국가의 법을 집행하던 그가 이제는 국가의 법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것. 새벽 4시 진혁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탈출 계획. 그것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 탈출에 성공하거나 실패해서 죽거나. 중간은 없었다. 진혁은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체제에 대한 지식이었다. 10년간 검사로 일하며 그는 북한의 감시 시스템, 보안 구조, 법 집행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국가를 지키는 법을 알기에 그 법을 피하는 방법도 알았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진혁은 사무실에서 과거 탈북 시도 사건 기록들을 뒤졌다. 성공한 사례는 기록에 없었지만 실패한 사례들은 넘쳐났다. 그는 실패 원인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브로커에게 배신당한 경우, 국경 경비에 발각된 경우, 밀고로 사전에 체포된 경우. 진혁은 노트에 정리했다. 첫째, 절대 다수를 믿지 말 것. 둘째, 공식 루트를 이용하지 말 것. 셋째, 예측 가능한 경로를 피할 것. 넷째, 백업 플랜을 항상 준비할 것. 다음으로 진혁은 국경 지역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과거 국경 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경비 배치를 파악한 적이 있었다. 특히 양강도 해산 지역의 경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겨울철 강이 얼면 도강이 가능했지만 그만큼 발각 위험도 컸다. 진혁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했다. 검사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고 저축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진혁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 그는 과거 사건들을 통해 알게 된 암시장 거래상들의 정보를 갖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몇몇 측에 접근했다. 물건을 팔고 싶은데 중국 돈으로 바꿀 수 있나?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수진도 자신의 역할을 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몰래 의약품을 빼돌렸다.
항생제, 진통제, 해열제. 이것들은 암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렸다. 부부는 한 달 동안 집안의 모든 귀중품을 팔았다. 시계, 귀금속, 옷가지까지. 그렇게 모은 돈은 중국 위안화로 약 3천 위안. 한국 돈으로 약 50만 원 정도였다. 진혁은 탈출 경로를 치밀하게 계획했다. 평양에서 기차로 해산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검문이 너무 심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공식 출장을 이용하는 것. 마침 함경북도 청진에서 지역 검사들 회의가 있었다. 진혁은 자원에서 참가 신청을 했다. 청진에서 해산까지는 상대적으로 검문이 약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수진이었다. 그녀를 어떻게 데리고 나갈 것인가. 부부가 함께 이동하면 의심을 살 것이었다. 진혁은 고민 끝에 결정했다. 수진은 친척 방문을 명목으로 먼저 출발하게 하는 것. 수진의 고모가 함경북도 청진에 살았다. 이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며칠 후 수진은 여행 승인을 받았다. 병원에서 휴가를 냈고 당에서도 친척 방문을 허가했다. 보위부에서 감시는 받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통제되지는 않았다. 수진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기차에 올랐다. 진혁은 역에서 그녀를 배웅했다.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두 사람은 눈으로 대화를 나눴다. 살아서 만나자. 일주일 후 진혁도 출발했다. 공식 출장이었기에 여행증이 발급되었다. 그는 기차에 올랐다. 평양에서 청진까지는 약 12시간이 걸렸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스쳐 지나가는 마을들, 산들, 강들.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었다. 성공하면 다시는 못 볼 풍경이고 실패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청진에 도착한 진혁은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동료들과 대화하고 웃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3일 후. 회의가 끝나면 3일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그때가 기회였다. 회의 이틀째 밤 진혁은 숙소를 빠져나와 수진을 만났다. 둘은 청진 외곽의 한 여관에서 만났다. 수진은 무사했다. 준비됐어요? 진혁이 물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진혁이 지도를 펼쳤다.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해. 청진에서 해산까지 트럭을 구했어. 화물칸에 숨어서 가는 거야. 트럭 기사는 믿을만해요? 수진이 물었다. 진혁이 대답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 하지만 돈을 줬고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일 거야. 우리가 잡히면 그도 끝이니까 조심할 거야. 수진이 진혁의 손을 잡았다. 무섭지 않아요? 진혁이 정직하게 대답했다.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여기 남아있는 거야. 청진에 도착한 진혁은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동료들과 대화하고 웃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3일 후. 회의가 끝나면 3일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그때가 기회였다. 회의 이틀째 밤 진혁은 숙소를 빠져나와 수진을 만났다. 둘은 청진 외곽의 한 여관에서 만났다. 수진은 무사했다. 준비됐어요? 진혁이 물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진혁이 지도를 펼쳤다.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해. 청진에서 해산까지 트럭을 구했어. 화물칸에 숨어서 가는 거야. 트럭 기사는 믿을만해요? 수진이 물었다. 진혁이 대답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 하지만 돈을 줬고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일 거야. 우리가 잡히면 그도 끝이니까 조심할 거야. 수진이 진혁의 손을 잡았다. 무섭지 않아요? 진혁이 정직하게 대답했다.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여기 남아있는 거야. 다음 날 새벽 3시 반 부부는 여관을 나섰다. 어둠 속에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청진 외곽의 한 창고 앞.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가 손짓했다. 빨리 타요. 시간 없어. 진혁과 수진은 화물칸으로 올라갔다.
안에는 감자 포대들이 가득했다. 기사가 말했다. 포대 사이에 숨어요. 검문소 두 곳 지나갈 거예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트럭이 출발했다. 화물칸은 춥고 어두웠다. 진혁은 수진을 끌어안았다. 트럭은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렸다. 2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다. 검문소였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가는 거요? 해산요. 감자 배달이요. 화물칸 열어봐요. 진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화물칸 문이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다. 경비원이 감자 포대를 뒤적였다. 진혁은 숨을 죽였다. 수진이 그의 손을 꽉 쥐었다. 경비원의 손이 그들이 숨은 포대에서 불과 30cm 떨어진 곳을 만졌다. 그 순간 트럭 기사가 담배 한 갑을 내밀었다. 수고가 많으시오, 동무. 경비원이 담배를 받았다. 됐어. 가시오. 문이 닫혔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해산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였다. 기사가 화물칸을 열었다. 여기까지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진혁이 돈을 건넸다. 기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재빨리 사라졌다. 진혁과 수진은 해산거리에 서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강을 건너는 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해산에 도착한 진혁과 수진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았다. 진혁은 이미 브로커와 연락을 취한 상태였다. 청진에서 해산으로 오는 동안 트럭 기사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었다. 이름은 리철. 40대 중반의 사내로 국경 지역에서 밀수와 암거래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저녁 7시 약속 장소인 여관 근처 폐건물에서 리철을 만났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진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검사님이시라며? 처음이네. 검사가 탈북을 시도하다니. 진혁이 조용히 말했다. 가능한가? 리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하지. 돈만 있으면. 1인당 2,000위안이요. 둘이니까 4,000위안. 진혁은 준비한 돈을 꺼냈다. 3,000위안이었다. 이게 전부요. 더는 없어. 리철이 돈을 세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부족한데? 진혁이 말했다. 중국 넘어가면 더 주겠어. 한국 가면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어. 리철이 담배를 버리며 말했다. 그건 안 되는데. 선불이 원칙이요. 두 사람은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리철이 양보했다. 좋아. 3,000위안 받고 도와주지. 대신 조건이 있어. 중국에 아는 사람 연락처 주시오. 내가 확인해 볼 테니. 진혁은 거짓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청진에서 만난 한 상인의 이름이었다.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을 번호였지만 리철을 안심시키기엔 충분했다. 내일 밤 11시. 여기서 1km 떨어진 강변으로 나오시오. 내가 안내할 거요. 강물이 얕은 곳을 알고 있어. 리철이 지도에 표시를 했다. 조심하시오. 경비가 삼엄하니까. 소리 내지 말고 불빛도 절대 사용하지 마시오.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은 길고 긴 하루였다. 진혁과 수진은 여관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밖에 나가면 검문에 걸릴 위험이 있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배낭을 챙겼다. 옷 몇 벌, 약간의 식량, 물.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밤 10시 반 두 사람은 여관을 나섰다. 거리는 조용했다. 가로등도 거의 없어 어둠이 짙었다. 진혁은 손전등을 꺼낸 뒤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불빛을 사용하면 안 됐다. 달빛에 의지에 걸었다. 약속 장소까지는 20분 정도 걸렸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리철은 이미 와 있었다. 하지만 그 혼자가 아니었다. 2명의 남자가 더 있었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리철 동무, 저 사람들은 누구요? 리철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아, 이분들. 내 동료들이요. 걱정 마시오. 하지만 리철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낮에 그 비즈니스적 태도가 아니라 뭔가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느낌이었다.
진혁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무슨 일이요? 리철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김 검사님, 내가 좀 알아봤소. 당신이 누군지. 진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무슨 소리요? 리철이 냉소를 머금고 말했다. 평양중앙검찰서의 김진혁 검사. 모범 법률 일꾼. 그런 사람이 왜 도망쳐? 뭔가 있겠지. 보위부에서 찾고 있을 거 아니오? 진혁은 상황을 이해했다. 리철이 배신하려는 것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보위부에 넘기면 인센티브가 나온다고 하더군. 아마 당신 현상금이 꽤 높을 거요. 3천 위안보다 훨씬 더. 리철이 옆에 있던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가 무전기를 꺼냈다. 그 순간 진혁이 말했다. 기다려. 제안이 하나 있어. 리철이 손을 들어 남자를 멈춰 세웠다. 제안? 지금 무슨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진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나를 신고하면 당신은 인센티브를 받겠지. 하지만 그게 전부요. 한 번의 돈이지. 하지만 내가 가진 정보를 주면 어떻겠소? 보위부 고위 간부들의 비리 정보. 검찰 내부 기밀. 당신이 그걸 이용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진혁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리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정보? 진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여기 다 들어있어. 고위 간부들의 외화 비자금 계좌 정보, 밀수 루트, 뇌물 거래 내역. 이걸 암시장에 팔면 당신은 거부가 될 수 있어.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USB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리철은 알 수 없었다. 리철이 담배를 버렸다. 그걸 어떻게 믿소? 진혁이 말했다. 믿을 수밖에 없어. 당신이 나를 신고하는 순간 이 USB는 강물에 던져질 거요. 하지만 나를 보내주면 이걸 주겠소. 그리고 중국에서 추가로 돈도 보내겠소. 리철은 고민에 빠졌다. 옆에 남자들도 그를 바라보았다. 진혁은 계속 말했다. 생각해 보시오. 한 번의 인센티브와 평생의 수입원. 뭐가 더 가치 있겠소? 리철이 진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USB. 진짜요?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로 10년 일했소. 안 가진 게 없소. 한참의 침묵 후 리철이 결정을 내렸다. 좋아. 믿어보지. USB 주시오. 진혁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강을 건넌 후에 줄 거요. 당신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리철이 웃음을 터뜨렸다. 교활하군. 역시 검사답소. 하지만 그 순간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다. 리철 어디 있나? 이쪽 상황 종료됐다. 그쪽은? 리철의 얼굴이 굳었다. 진혁은 깨달았다. 리철은 이미 보위부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백업 플랜이었던 것이다. 리철이 당황하며 무전기를 들었다. 아, 여기. 아직. 진혁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리철의 고함이 들렸다. 잡아. 하지만 진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브로커는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미리 다른 도강 지점을 알아둔 상태였다. 리철이 말한 곳에서 500m 떨어진 곳. 진혁은 어둠 속에서 그곳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다. 하지만 진혁은 브로커들보다 빨랐다. 그리고 더 절박했다. 강물 소리가 들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진혁과 수지는 숨을 헐떡이며 강변에 도착했다. 압록강의 겨울 강물은 일부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다. 얼음 사이로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진혁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약 50m 너비의 강. 건너편은 중국이었다. 자유였다. 어보, 어떻게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혁이 배낭에서 밧줄을 꺼냈다. 이걸로 묶고 함께 건너. 내가 먼저 갈 테니 따라와. 그는 밧줄을 수진의 허리에 묶었다. 수진이 진혁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요. 진혁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나도. 우리 꼭 살아서 건너자. 뒤에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리철과 그의 일당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진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다. 얼음이 삐걱거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수진도 뒤따랐다. 10m, 20m. 얼음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갑자기 후광이 그들을 비췄다. 진혁이 뒤를 돌아보았다. 강변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손전등 불빛들. 그리고 그들 중 몇 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보위부 특수조였다. 리철이 결국 신고한 것이었다. 멈춰라. 김진혁. 확성기를 통한 목소리가 강변을 가로질렀다. 진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빨리 움직였다. 30m. 이제 중간 지점이었다. 총성이 울렸다. 경고 사격이었다. 물보라가 튀었다. 다음은 조준 사격이다. 멈춰라.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지만 진혁은 계속 나아갔다. 수진도 필사적으로 따라왔다. 또 다른 총성. 이번에는 얼음에 탄환이 박혔다. 얼음에 금이 갔다. 진혁의 발밑에서 소리가 났다. 조심해. 진혁이 외쳤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다. 진혁의 발이 물속으로 빠졌다. 얼음물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추위가 온몸을 얼렸다. 진혁은 손으로 얼음을 붙잡았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강변의 보위부 대원들이 얼음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5명의 무장 대원들.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진혁에게 다가왔다. 진혁은 필사적으로 얼음을 깨며 앞으로 나아갔다. 수진도 물속에 빠졌다. 두 사람은 반쯤 헤엄치고 반쯤 기어가며 강을 건넜다. 대원들이 가까워졌다. 20m, 15m. 한 대원이 총을 겨눴다. 쏘지 마. 살려서 잡아야 해.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소리쳤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대원 중 한 명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는 진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혁도 그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다. 젊은 얼굴. 진혁은 그를 알았다. 선생님. 작은 목소리였다. 다른 대원들은 듣지 못했다. 하지만 진혁은 들었다. 그 청년은 진혁이 법학대학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학생이었다. 이름은 박준혁. 5년 전 졸업 후 보위부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었던 학생. 준혁은 총을 들고 있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진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갈등이 가득했다. 지휘관이 소리쳤다. 박준혁, 뭐하나? 쏴. 준혁의 총구가 진혁을 향했다. 하지만 1초, 2초, 3초. 그는 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였다. 가세요. 선생님. 그리고 그의 총구가 살짝 옆으로 향했다. 총성이 울렸다. 탄환은 진혁에게서 1m 떨어진 얼음을 맞췄다. 놓쳤습니다. 준혁이 외쳤다. 지휘관이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 5초의 시간은 충분했다. 진혁은 수진을 끌고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다. 건너편 강변이 가까워졌다. 진혁의 손이 중국 땅의 얼음을 붙잡았다. 뒤에서 더 많은 총성이 들렸다. 하지만 진혁과 수진은 이미 강둑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물에 젖은 옷은 얼어붙었고 몸은 떨렸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국경을 넘었다. 진혁은 뒤를 돌아보았다. 강 건너편에서 보위부 대원들이 서 있었다.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중국 땅까지는 월경할 수 없었다. 대원들 사이에서 준혁이 보였다. 그는 진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준혁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진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김진혁, 너는 끝났다. 반드시 잡힐 것이다. 하지만 진혁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앞만 보고 걸었다. 수진의 손을 꽉 쥐고 중국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1시간쯤 걸었을까? 두 사람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조선족 마을이었다. 진혁은 미리 알아둔 주소를 찾았다. 탈북자들을 돕는 조선족 목사의 집. 문을 두드리자 50대 남자가 나왔다. 들어오세요. 그는 묻지도 않고 두 사람을 안으로 받아들였다. 따뜻한 방, 마른 옷, 그리고 뜨거운 국물. 진혁과 수지는 그제야 살았다는 실감이 났다. 목사가 말했다. 여기서 며칠 쉬세요. 그 다음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진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진혁과 수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이.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 중국에서 한 달을 숨어 지낸 후 진혁과 수지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입국 절차를 밟았다. 태국을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진혁은 한국 땅을 밟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유, 정의, 인권. 그가 북에서 꿈꿨던 모든 가치들이 실현된 나라.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먼저 경기도 안성의 통일원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았다. 그곳에서 진혁은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배웠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모든 것이 북한과 달랐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낯설었다.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진혁이 마주한 것은 냉담한 현실이었다. 그는 북한에서 검사였다.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10년간 법조인으로 일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의 학력과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다. 북한 법대? 그건 우리 기준으로는 학력이 아닙니다. 취업 면접에서 들은 말이었다. 진혁은 법무법인에 지원했다. 북한에서 검사셨다고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한국 법은 전혀 다릅니다.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거절이었다. 진혁은 로스쿨 진학을 생각했다. 하지만 30대 후반의 나이, 경제적 여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모든 것이 장벽이었다. 결국 진혁은 공장에 취직했다. 자동차 부품 공장.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다. 월급은 200만 원.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월세는 50만 원. 남은 돈으로 수진과 살림을 꾸렸다. 수진도 식당에서 일했다. 두 사람은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진혁은 뉴스를 보다 멈춰섰다. 한국의 한 대기업 총수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수백억 원을 빼돌렸지만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면했다는 것. 진혁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여보, 괜찮아요? 수진이 물었다. 진혁이 작게 웃었다. 괜찮아. 그냥 생각했어. 법이 뭔지. 그날 밤 진혁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한국에 오면 완벽한 정의가 있을 거라 믿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권력이 법을 넘지 못하는 나라.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다. 한국에도 권력이 있었다. 돈의 권력, 정치의 권력, 여론의 권력. 법은 그 권력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부조리했다. 진혁은 실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절대적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정의를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1년 후 진혁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그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법률 상담이었다. 한국 법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탈북민들이 겪는 법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다. 선생님, 저 임금을 못 받았어요. 제 아이가 학교에서 차별을 받아요.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진혁은 하나하나 들어주고 조언했다. 그는 변호사가 아니었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법을 통해 사람을 도울 수는 있다는 것을. 체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법. 그것이 진짜 법이라는 것을. 2년이 지난 어느 날 진혁은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북한 법과 인권이라는 주제였다. 진혁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강연을 하나. 하지만 수진이 말했다. 당신 이야기를 들려줘요. 당신이 봤던 것, 겪었던 것. 그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강연장에는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다. 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북한에서 검사였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법이 아니라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진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영훈의 사건, 숙청 명단, 탈출, 그리고 한국에서의 살. 한국에 와서 저는 실망했습니다. 여기도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진혁이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북한과 한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완벽함의 차이가 아닙니다. 노력의 차이입니다. 북한은 정의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정의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비록 느리고 불완전하지만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다. 교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북한에 남았으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진혁이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의 안정은 거짓 안정이었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하지만 여기서의 불안정은 진짜 자유입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날 밤 진혁은 집으로 돌아왔다. 반지하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다. 수진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요? 진혁이 미소 지었다. 좋았어.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밝았다. 불빛들이 가득했다. 평양의 어두운 밤과는 달랐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완벽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삶은 가능하다고. 3년 후 진혁은 로스쿨에 합격했다. 탈북민 특별 전형이었다. 나이는 40대 초반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수진도 그를 응원했다. 두 사람은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갔다. 로스쿨 1학년 첫 수업. 헌법 시간이었다. 교수가 물었다. 법이란 무엇인가? 학생들이 대답했다. 질서입니다. 정의입니다. 규칙입니다. 진혁이 손을 들었다. 교수가 그를 지목했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진혁이 말했다. 법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법을 만들고 법이 사람을 지킵니다. 제가 배운 것은 그것입니다. 교수가 미소 지었다. 좋은 답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진혁은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다. 한국 헌법.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진혁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자신은 이제 체제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법률가가 되겠다고. 밤늦게 공부를 마치고 진혁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수진이 자고 있었다. 진혁은 조용히 그녀 옆에 누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꿈을 꾸었다. 법정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번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 될 미래였다. 진혁은 미소 지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다. 북한에서의 환멸, 탈출의 공포, 한국에서의 실망, 그리고 새로운 희망.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선택했다. 거짓 안정 대신 진짜 자유를. 맹목적 복종 대신 주체적 삶을.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 창밖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각각의 불빛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사람들. 진혁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더 이상 국가의 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진이 잠결에 진혁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 진혁은 그 손을 꽉 쥐었다. 두 사람은 함께 지옥을 넘어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것이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이 땅에서. 절대적 정의는 없지만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이 사회에서. 진혁은 눈을 감았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법을 공부하고 주말에는 탈북민들을 도울 것이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들.
그리고 언젠가 진짜 법률가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었다. 잘 자요, 여보. 수진이 속삭였다. 진혁이 대답했다. 잘 자. 그리고 두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악몽도 없이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서울의 밤은 계속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진혁과 수진의 작은 방도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다. 자유의 빛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다.